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공약은 역대 대선마다 이제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이기도 하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양당 모두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1순위로 내세울 것이 가장 또 유력해 보이는데요. 과연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주택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막히는 부분 있으시거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매주마다 하프를 준비해 오셔서 저희를 설레게 해주시는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조기 대선 역시나 이제 양당의 부동산 정책 가장 1번은 공급량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해주는 그런 정책인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겠지만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이제 방법은 사실상 재개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서울의 핵심 지역에는 빈 땅도 없고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좀 이제 공급이 많이 될 만한 사업성이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재건축이 되고 지금 이제 남은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상 조금 사업성이 부족해서 공급이 많이 공급량이 이제 좀 덜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간에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또다시 이제 중요해짐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재개발이라는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부동산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유망한 핵심 지역을 미리 찾아서 투자를 해놓는 것이 이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 방송 잘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투자에 대한 소스라든지 뭐 이런 조언들 많이 얻어가시면서 좋은 좋은 투자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서울에는 공급 확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에 또 힘을 실릴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지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핵심적으로 딱 짚어서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대해서 뭐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워드리고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세미나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린다고 해서 좀 이제 개개인의 그런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못하는 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좀 방식을 바꿔서 따로 일정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문의 주시는 대로 선착순으로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용산 이제 역세권 활성화 이제 재개발 지역의 투자 분석뿐만 아니라 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사정에 맞춰서 또 이제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참석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 가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은 전 국민이 기대하는 개발 호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말씀을 하시면서 첫 부분에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용산이 진짜 대대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국민의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 내용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입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용산역 서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도가 이제 조금 확대돼서 보이긴 하지만은 서울의 한 중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서울의 중심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조금 남쪽에 이제 있고 한강도 접해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이는 여기 용산 가족공원 바로 옆쪽에는 또 한남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용산역이 있고요. 용산역 인근에 전자상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서부 이촌동 이쪽이 한강이고요. 한강 이제 바로 옆에 서부 이촌동이 있고 이 중간 용산역과 전자상가, 서부 이촌동이 둘러싸고 있는 이쪽 지역이 구체적인 위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입지적인 가장 큰 강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이 이제 가장 알맞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울의 이제 주요 도심과 뭐 광역 중심, 지역 중심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서울을 3개의 도심, 7개의 광역 중심, 그리고 11개의 지역 중심으로 나눠놨는데, 뭐 서울의 이제 3대 도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3대 업무지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강남, 그리고 여의도, 또 시청 광화문이라고 얘기하는 서울 도심, 이렇게 이제 3개를 서울의 3대 도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3대 도심의 가장 중앙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서울을 봤을 때 이 3대 핵심 이제 도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냐? 간략한 개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대지 면적은 무려 49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면은 한 15만 평, 15만 평 정도 되고, 축구장 75개를 합친 넓이와 이제 맞먹는 굉장히 큰 넓이로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부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사업 방식이 독특한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광운대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제 서울역 북부, 자, 이런 이제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또는 한화라든지 대기업에서 맡아서 직접 시행을 하고 부지 조성부터 뭐 예를 들어 건설까지 직접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하나의 시행자가 다 맡아서 하기에는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코레일하고 SH공사가 공동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개발한다기보다는 공공 기반 시설을 먼저 투자하고 부지 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이 이제 조성된 부지를 각각의 민간 기업에다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민간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매입한 부지에다가 뭐 업무 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뭐 오피스텔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서울 중심에 있는 용산입니다. 그 용산에서도 이제 서쪽 위주로 또 개발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이름 자체가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이다 보니까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공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원도 잘 들어올 거라는 거 알겠는데, 일단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만큼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큰 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 구조를 구상할 때 뭐 업무, 교류, 주거, 놀이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에만 편중돼 있지 않고 업무, 교류, 뭐 주거, 놀이까지 이게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보행으로 가능한 글로벌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하는데, 일단 가장 중앙을 국제 업무 존으로 해서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뭐 전시, 컨벤션, 호텔, 뭐 상업, 문화시설, 거기다가 용산역하고 연계한 이런 환승, 이런 교통적인 이제 부분까지 다 이제 모아서 이 중앙을 국제 업무 존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업무 복합 존이라고 해서 업무 복합 존에는 ICT 기반의 미래 신산업 업무를 이제 주로 이제 넣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관련한,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 관련된 업무 시설을 조금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이제 국제 업무 지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뭐 주요 기업들의 이제 종사자들이 많을 건데, 자,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를 또 이제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바깥쪽은 업무 지원 존이다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복합 존하고는 약간 이제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업무 공간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리고 기업 종사자라든지 일반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 블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인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제 중심 국제 업무 교류 존 같은 경우에는 A 블럭이라고 해서 가장 중심부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0% 뭐 또는 900%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어디도 볼 수 없는 그런 용적률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 높이도 100층, 뭐 80층 정도로 뭐 층수도 거의 제한 없이 올라갈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업무 복합 존에 이제 B 구역이라든지 뭐 C 구역 요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을 줍니다. 뭐 대부분 뭐 700% 또는 이제 800% 정도 주면서 층수라든지 그런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이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파격적인 혜택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냐? 자, 국제 업무존, 이 가운데 있는 국제 업무존이죠. 자, 국제 업무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임 오피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의 파크원 같은 좀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강한 이제 그런 프라임 오피스를 일단 구성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피스에 또 뭐 레지던스, 뭐 호텔, 어트랙션, 전망 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지원이라든지 뭐 복합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업무 지원이라든지 뭐 주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강화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뭐 지하 그리고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도시로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조금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상이라든지 지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좀 이제 뭐 생소하진 않는데, 뭐 공중도시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뭐 공중도시가 뭐 공중에다가 건물을 띄우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아니고요. 위에다가 이제 데크를 씌워서 이제 좀 더 지상층에서 한층 더 높은 이제 곳까지 공간을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상이 있으면은 지상의 밑에 지하를 이제 파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지상과 지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공간을 구성하는데, 자,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데크를 더 씌워서 이제 공중 공간이라는 이제 그런 명칭으로 해서 세 개 공간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나누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뭐 스카이 트레일이라고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좀 이제 브릿지로 이어서 뭐 이제 정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또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획은 이렇게 좀 멋지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 위에 이제 데크를 씌운다든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으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준공되는 이제 건설되는 건물이 사실상 한 번에 올라가야지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 조성만 현재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이라든지 SH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각각의 블록별 건물들은 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입한 민간 기업에서 짓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초 계획대로 잘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업무 외에도 이제 다른 문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행으로 가능한 이 글로벌 컴팩트 시티를 구현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외에도 뭐 용적률도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게 이제 변모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주거 시설이잖아요, 소장님. 이 국제 업무지구가 대대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주거 시설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예정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주거시설. 그냥 쉽게 말해서 아파트 들어서냐, 내가 청약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보실 텐데, 물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지만은 제가 지금 어쨌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데, 이 아파트 이런 또는 주거 시설의 이제 구성이 워낙 변동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봐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주거시설, 업무시설만 들어갈 게 아니고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이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어디다 이제 구성이 되냐? 일단 여기 C1부터 C5로 돼 있는 업무 지원 블럭에 아파트,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업무 복합 시설인 B1부터 B9 이쪽 블럭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만큼 들어오냐? 자, 여기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죠.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3,500 들어설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뭐 이제 그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도 약 한 900세대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중형 평형, 중소형 평형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형 아파트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525세대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0평대 후반에서 뭐 34평형 정도까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이제 2088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도 생각보다 많이 구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제 들어서는 수요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도 꽤 많이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85제곱미터 초과가 전체 이제 887세대로 오히려 60제곱미터 이하보다 더 많은 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총 2,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중대형 평형 이상은 없습니다. 전체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60에서 85제곱미터가 이제 다 돼 있고 60제곱미터 이하는 1381세대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19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합쳐서 6,000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일 뿐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려 6,000세대 정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 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확정은 아니라 언제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사실은 저희가 모르게 또 한 번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다시 이렇게 핫해진 거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픔 없이 별탈 없이 쭉 잘 진행이 되겠죠, 소장님? 네, 어떤 개발 사업이나 그렇듯 뭐 이제 한 번에 아픔은 있고 또 이제 기나긴 시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최초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인 2001년이었습니다. 자, 2001년에 용산 정비창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면서 개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러다가 2006년입니다. 자, 2006년에 코레일에서는 이 정비창 일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드림허브 컨소시엄 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드림허브 컨소시엄은 뭐 코레일, SH, 삼성물산, 뭐 롯데관광개발 등 다수의 기업들이 모인 이제 그런 합작법인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개발 계획까지 수립이 고시되었고 사실 착공을 앞두는 그러니까 착공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뭐 PF 대출도 조금 어렵고 또 사업자의 이제 자금력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는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2001년도에 코레일과 SH가 공동사업 시행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제 개발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그 다음 해인 2022년도에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또 계획안이 마련됐고요. 2024년도 2월 달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마스터 플랜이 이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까지가 이제 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 과거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은 작년이죠. 2024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이 다시 재지정되고 행정 절차가 이제 대부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재영향성 검토부터 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실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지만은 꼭 필요한 이런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2024년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개발 계획이 결정고시까지 났습니다. 2025년도 올해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기반시설 착공되고 토지 분양에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토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력 공급이 필수기 때문에 한전에 첫 번째 필지를 공급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도 지난달이죠. 2025년도 3월 28일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2028년도까지 기반시설 준공과 민간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에 민간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2028년도에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2030년에 불과 2년 후에 민간 기업이 입주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은 뭐 제가 봤을 때 조금 빠듯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아마 변수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보니까 시작이 그 밀레니얼 시대에 맞춰서 함께 또 계획을 했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좀 중간중간에 아픔이 있다가 2020년대 들어서 다시금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이 투자 기회가 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미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중요하죠. 사실 이런 개발이 호재가 있으면은 이 수혜를 입는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짜야지 그냥 단순하게 개발이 되구나 이러고 이제 넘기면은 안 되니까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직관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청약을 한번 노려봐야겠죠. 청약 가점이 이제 높거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아파트 총 이제 3,500세대, 뭐 이제 임대 빼고 나면 한 2,6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아파트 청약을 한번 노리거나 또는 오피스텔도 공급받는 것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죠. 물론 이제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긴 하겠지만은 사실 돈도 가장 많이 들고 또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하는 이제 그런 투자법이긴 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월세 수익,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이 용산역,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는 이 용산역 인근 여기 이제 한강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원효로, 뭐 청파로 뭐 이런 이제 큰 대로변을 인근으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들어설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도 한 가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안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지만은 사실 그 정도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월세죠.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아무래도 월세 가격도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짜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오피스텔 매입해서 월세를 받는 투자 전략은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이런 재개발, 뭐 개발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재개발이죠. 자, 여기 밑에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자리인데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자리 인근으로 해서 뭐 용문동, 뭐 효창, 청파, 뭐 후암동, 이제 이태원동까지 이 일대가 전부 오래된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이 이제 필요한 공간인 거죠. 자, 이쪽 지역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좀 필두로 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쪽에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을 찾아서 미리 이제 선점하는 방식도 굉장히 적은 이제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이 일대는 굉장히 많은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이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진행된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은 사실 투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구역 지정된 곳 외에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소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 시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겠지만 국제 지구 내에 들어오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청약을 노려볼 수도 있고 또 근처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주거 시설에 또 수요가 몰릴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투자를 하는 방식도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주거 시설만으로는 아무래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거 시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할 이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용산 쪽의 재개발은 이미 또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진짜 이 흙 속의 진주를 찾는 정말 알짜를 찾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원하신다면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자리가 있습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에 번호와 문자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문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문자는요. 883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 내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살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분쟁이 많아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진행이 또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차라리 빨리 파는 게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신도시의 선도지구로 선정이 된 거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선도지구도 분쟁이 또 많은가 봐요, 소장님. 네, 오랜만에 분당 이제 선도지구 질문이네요. 자, 일단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양지마을 선도지구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양지마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넓은 큰 블럭 안에 있는데 뭐 양지 1단지 금호 아파트부터 뭐 2단지 청구, 뭐 3, 5단지 금호 한양, 5단지 한양, 또 이제 6단지 뭐 금호 청구, 6단지 한양까지 총 6개 단지 4,400세대의 이제 초대형 통합 개발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양지마을 이제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인분당선 순회역 바로 앞에 있고 또 분당중앙공원이 또 옆에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 최초의 선도지구 선정 당시 90% 넘는 동의율을 기록하면서 이 분당에 선정된 여러 선도지구 중에서 뭐 입지라든지 동의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최초에 선정될 당시에 90%가 넘는 굉장히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통합 재건축. 자, 통합 재건축이냐 또는 제자리 재건축이냐 이런 이제 재건축의 방식에 대한 분쟁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통합 재건축이 뭔지 제자리 재건축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합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건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넓은 부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쪽 단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재건축되었을 때 이 자리 그대로 받는 건 아니죠. 여러 이제 설계 과정에 따라서 동호수 단지 배치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라고 해도 이쪽으로 배정을 받을지 이쪽으로 배정을 받을지 그거는 사실 지금은 모를 일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101동 905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130동 1101호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이제 랜덤으로 이제 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통합 재건축의 이제 대표적인 방식인 거고요. 자, 제자리 재건축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이쪽 단지에 살고 있는데 이 위치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재건축이 된 다음에도 이 위치에 그대로 배정받고 싶다라는 게 이 제자리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리모델링하고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통합 재건축이냐 제자리 재건축이냐 이 재건축의 방식에 대한 이제 그런 분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양지마을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이런 통합 재건축이냐 제자리 재건축이냐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 금호 1단지 한번 보시면은 누가 봐도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순회역 바로 옆이고 또 그리고 공원도 바로 이제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도 단지 내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뭐 역세권, 공원, 초등학교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 1단지 금호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호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재건축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뭐 뒤로 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억울하다 이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호 1단지 주민들은 제자리 재건축 방식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사실 이런 요구 조건을 절대 이제 수용할 수 없다. 무조건 통합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통합 재건축으로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치를 보존해 주려고 하면은 사실 설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여기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애초에 뭐 재건축이든 뭐 또는 재개발이든 모든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라는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권리가액이 책정되게 되는데 이미 이 감정평가를 할 때 금호 1단지의 좋은 위치, 좋은 입지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감정평가를 이미 잘 받는데 여기다가 더해서 나중에 재건축 이후에 받는 이제 동호수도 좋은 쪽에다가 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중 혜택이라는 거죠. 이미 감정평가로 첫 번째 혜택을 받았는데 또 나중에 배정받는 위치도 또 좋은 데 받으면은 이중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뭐 통합 재건축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 굉장히 이제 큰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또 성남시라든지 뭐 국토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봐줘야 될 그런 이제 기관에서조차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의견에 맡겨놓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통합 재건축이냐 제자리 재건축이냐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이 메인 갈등이고요. 자, 사실 지금 현재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한 가지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양지마을 안에는 여기 이제 6단지 한양이라든지 뭐 금호 청구 여기는 오히려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1단지라든지 뭐 이제 청구 뭐 나머지들도 이제 단지 내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지마을 안에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뭐 큰 상가 말고 조그만한 소형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형 상가 뭐 쪼개기 된 상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상가의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형 상가 소유주들하고 이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하고 이제 큰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큰데, 자, 왜 이런 이제 분쟁이 생기냐? 아마 이제 뭐
기사로 몇 번 접해 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 항상 이 상가 소유주랑 아파트 소유주가 이제 많이 싸우는데, 자, 분쟁의 주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소형 상가 소유주들도 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싶다. 그런 겁니다.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월세 수익도 크고 가치가 이제 크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크게 인기가 많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보다 좀 더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받고 싶다라는 건데, 이게 뭐 작년까지 예전에는 조금 분쟁은 있겠지만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그렇게 이제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쟁을 이제 펼치다가 서로 합의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고 이제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작년이죠. 2024년도 8월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판례 내용까지 설명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지만은 주된 이제 내용은 앞으로 이 소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허들을 높여서 입주권 받기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혹시나 나중에 이제 상가 소유주 분들이 아파트 입주권 받기를 원해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조합 측, 추진위 측에서 조금 슬기롭게 잘 원만히 합의하면은 다행이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는 메인 갈등은 재건축 이제 방식, 뭐 통합이냐 제자리 재건축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이 가장 크고, 나중에 혹시나 이 상가 소유주랑 아파트 소유주 간에 이제 그런 갈등도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지마을이라는 입지가 워낙 좋고 또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뭐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은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뭐 한 번에 조용하게 가는 법은 절대 없잖아요. 자, 이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지켜본다라면은 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갈등은 재건축 방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갈등이 있다면 이제 상가 소유주들과의 갈등인데, 일단 입지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지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버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98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입지적인 프리미엄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다가 반대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망설여집니다.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파동이면 일단 아까 말씀 주셨던 국제업무지구에 이제 동쪽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쪽도 그 업무지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요, 소장님? 네, 일단 먼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쪽이 아마 이쪽 지역일 겁니다. 청파동 3가고요, 속대 입구역과 또 그리고 남영역 굉장히 이제 가까운 이쪽에 이제 위치고요. 자,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이제 역세권 활성화 라는 그런 이제 개발 사업가 용산이라는 입지적인 프리미엄, 이 두 가지 때문에 투자를 이제 굉장히 하고 싶은데, 사실 예전에 이 모아타운이 진행이 잘 안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이제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부분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자, 일단 이 걱정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모아타운이 왜 진행이 원활히 안 됐을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당시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자, 동의율이 60%가 이제 넘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진행이 잘 됐습니다. 진행이 잘 됐는데, 근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역시나 이 반대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반대 민원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이제 잘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느냐? 요거를 이제 잘 봐야겠죠. 자, 반대를 한 이유, 반대를 한 계층은 사실상 여기 있는 하수급자들이 주된 반대 이제 그런 이제 계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숙명여대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숙명여대 때문에 이 인근에 이제 하숙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하수급자들이 이제 대부분 다 많이 반대했는데, 이 하수급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사실 이런 이제 생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 뭐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해서 많이 반대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반대 이유는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방식 때문입니다. 자, 이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 뭐 이런 최상급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아타운을 잘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게 뭐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기반이 소규모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의 규모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의 사업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분담금이 많이 발생된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대에 대한 이유는 알겠고, 과연 이게 지금 극복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자, 일단 하수급자분들에 대한 반대,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의 생계를 조금 이제 영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하지만은 이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급이라는 게 앞으로 지속되기 힘든 사업이라는 걸요. 자, 결국 이제 하수급이라는 거는 좀 더 사양 산업으로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든 이제 그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일대에 하수급자들이 건물을 매각하고 많이 떠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뭘로 보상을 해주냐? 두 번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유로 이제 연계가 되는데, 자, 이전에 이제 반대를 했던 거는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실 지금 모아타운도 여기는 뭐 사업성이 굉장히 괜찮긴 합니다. 여기가 대략 한 400세대 정도, 4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데, 모아타운으로 진행했을 때는 약 한 900세대. 자, 900세대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900세대도 충분히 이제 사업성이 괜찮은데, 역세권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자,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00세대. 자, 그러니까 이제 4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기존 주택을 1300세대로 굉장히 많이 3배 이상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분담금도 굉장히 줄어들고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그렇다 치지만은 앞으로 용산이라는 입지 역세권 사업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성이 이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투자에 진행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도움 받을 자리에 대해서 바로 한번 짧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이런 이제 1대1로 개별적인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용산의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많이들 오셔서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런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